인류 근대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설정이 하나 있죠.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판타지를 활용한 걸작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OVA도 만들어졌고 또 그 OVA는 일본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작으로 추앙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헬싱인데요. 오늘은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 헬싱 박사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만화 헬싱에서 작가가 어떻게 뒤틀었고 TV판 헬싱은 왜 망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헬싱 OVA는 왜 꼭 보라고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7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이번 주는 헬싱 OVA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유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96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방송 녹음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즐거운 이야기들 좀 알려드렸는데요. 당분간은 또 혼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란 게 그렇죠. 여러 명 했다고 혼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확실히 혼자 하면 여러 명이서 같이 나와서 얘기할 때보다 청취 수도 많이 줄고, 또 개인적으로도 혼자 녹음할 때 벽에다 놓고 혼자 녹음하는 기분이라서 그게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녹음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을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거리다 보면 사람이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녹음할 때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정신부를 붙잡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만화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현재 50종의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검색창에 sideB.kr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한국의 독립 출판 만화들을 소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고마운 게 그 돈으로 저희가 또 다른 출연자분을 섭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혹시 보시면서 괜찮은 작품 있으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운영을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배송이,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같이 할지 몰라도 이렇게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주문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 옆에는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무실에 없거나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날 포장을 해서 이제 저녁에 택배를 붙이는 거거든요. 인수인증 코믹스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차 오전이나 오후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택배를 해주시는 분과 시간이 안 맞아서 하루 정도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정말로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늦장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불러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금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진행 중인 홍콩범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입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2019년 중순부터 민주화에 대한 열망, 갈망에 따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공령이 남용되거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 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반인륜적인 사건들도 마치 우리의 7, 80년대를 보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점점 억압해 들어오는 중국을 상대로 적어도 인간적인 대우와 자신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항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많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 우리를 응원해달라라는 지지를 호소했었죠.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그래서 지난주였죠. 방송 올라간 건 지난편입니다. 지난편에 불친 작가님, 진정 작가님 모시고 이재민 평론가와 함께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구글에서 그냥 홍콩봉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하셔서 좋은 작품들 보고 또 방명록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6월 25일까지만 진행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프로젝트는 원래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부터 기획이 돼서 그 기간 동안 한창 이렇게 전시가 된 거라서 처음부터 뭐 코로나를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전시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됐고 그게 아무래도 홍콩 사람들도 더 보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어요. 지금 한 페이지 뷰가 10만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홍콩의 여러 매체들이랑 이제 인터뷰도 좀 하게 됐고 이재민 평론가가 인터뷰를 전담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대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만의 작가들, 홍콩의 작가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면은 한국의 작가들이 다 함께 해서 이 홍콩 시위가 1주년 기념이라긴 좀 그렇고 1주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전시로 꾸며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시에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음에 또 얘기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홍콩 문제는 아마 장기화 될 겁니다. 장기화 될 거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도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미국도 난리 났죠. 흑인 시민을 경찰이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명에서 그렇게 목을 눕혀서 무릎으로 내려 눌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 전부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라도 좀 더하고 해야 그게 우리가 그 법적으로 그 안에서 내정을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전 세계의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그 한마디를 더하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홍보는 제가 2020년부터 합정동에 위치한 아크 A씨라는 곳에서 홀로 서는 만화 수업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진행해서 1기 수업이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2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프닝격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아크코믹스 원데이 워크샵이 6월 20일 토요일 합정동 아크 AC 3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인수인준 코믹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시면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저랑 같이 만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니까 받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좀 홍보할 내용들이 길었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인 헬싱 OVA 뱀파이어와 드라큘라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드라큘라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니까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큘라의 그 홍보하는 이미지 중에 어느 도로 위 입간판에 세워진 꼽혀있는 칼들에 의해서 아침에는 그냥 피 흘리는 칼이 꼽혀있고 피가 흘리는 그런 거였는데 밤이 되면 그 칼들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그림자 실루엣이 뱀파이어 느낌으로 생겨나는 그런 홍보 게시글이 있었어요. 그게 또 큰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넷플릭스의 위상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드라큘라가 나오는 뱀파이어가 나오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히라노 코우타라는 일본의 만화가가 그린 헬싱이라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겉멋이 정말 쩔어주는 드라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있잖아요. 그런 중2병 쩔어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떤 그 눈빛과 표정 그리고 동생들도 보면 약간 기하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고 뱀파이어이기도 하지만 동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멋스럽게 굉장히 몸을 이렇게 구기고 막 이렇게
각지게 일부러 하고 동세들 그런 식으로 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잘 그려서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드라큘라 이야기를 살짝 그 원래 오리지널한 드라큘라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모티브 베이션 해서 거기서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오는 작품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헬싱이라는 작품을. 그래서 오늘은 이 헬싱이라는 만화와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그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드라큘라와 뱀파이어라고 뭐 어떤 작품, 어떤 인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블레이드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 헬싱의 아카드도 뱀파이어고, 또 언더월드라는 영화 속 주인공도 그렇었고, 게리 올드만 주연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리고 위노 라이너가 너무나도 예쁘게 나오고 그 영화에서,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도 그 영화에서 아주 키아누 리브스는 지금이나 그때나 얼굴은 다 방부제 미모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명작이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꼭 보시길 바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뱀파이어 헌터 D 같은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작품이 정말 디테일 끝내주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또 우리한테 친숙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 주연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런 작품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이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늘 끼고 삽니다. 판타지 요소, 엘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드라큘라 그리고 뱀파이어에 대한 구분을 잘 없이 얘기하잖아요. 드라큘라가 또 드라큘라고, 그냥 드라큘라고 얘기해도 우린 뱀파이어라고 느끼고, 뱀파이어라고 얘기해도 뭔가 드라큘라라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이 잘 없는데, 사실 뱀파이어와 드라큘라라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 정의하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뱀파이어라는 거는 피를 먹고 사는 흡혈귀 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라큘라는 영국의 소설가 브람 스토커가 쓴 흡혈귀 드라큘라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흡혈귀 드라큘라라는 말은 결국 뱀파이어 드라큘라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을 먼저 하나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드라큘라는 뱀파이어다. 하지만 모든 뱀파이어가 드라큘라는 아닌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영화 뱀파이어 인터뷰에 나오는 그 뱀파이어들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뱀파이어 중에 한 명인 톰 아저씨와 그가 새로 만든 뱀파이어 빵 아저씨 그 브래드 피트가 인터뷰하는 내용인 거지, 오리지널인 드라큘라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그 대부의 감독이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 사람이 만든 영화 드라큘라는 드라큘라라고 불리는 단 한 명의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 그 한 명이 흡혈귀가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사람의 드라큘라에 대한 드라마를 그려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번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뱀파이어 이야기야, 흡혈귀의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말은, 그리고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블레이드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블레이드? 그거 드라큘라 영화야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그런 흡혈종을 지칭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드라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 명의 피사체, 한 명의 생명? 한 명의 인간, 드라큘라라는 한 명의 인간의 가장 유명한 그 인간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뱀파이어다라고 얘기하면 그 종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혼돈하면서 쓰면 안 된다는 것,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이 브람 스토커의 소설이죠. 드라큘라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드라큘라를 검색해왔을 때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브람 스토커의 소설 흡혈귀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된 인물 드라큘라는 루마니아 남부에서 15세기 왈라키아 공국의 영주였던 블레드 체페슈이다. 이름이 어려요. 체페슈는 루마니아어로 꼬챙이란 뜻인데 이것은 전쟁 포로나 국내 범법자를 긴 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고 해서 비롯하게 된 이름이다. 이처럼 소설의 모델이 될 정도로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루마니아사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군대를 물리친 용장으로 유명하다.
블라드는 드라쿨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 드라쿨이란 말이 용이란 뜻입니다. 이 용이라는 자기를 받은 그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자신의 이름을 블라드 드라쿨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마니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 뒤에 이런 말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블라드 드라쿠라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전쟁 중에 사용했던 용의 그림에 대해서 기인한다고도 합니다. 뭐 깃발이라든지 뭐 입고 있는 갑옷 이런 데서 용의 무림을 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일단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죠. 역사 속의 인물, 전설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 브람 스토커는 소설 흡혈귀 소설의 이런 그걸 모티브로 한 이 브람 스토커의 소설은 모든 흡혈귀 소설의 거의 원조가 되었고 이후 영화, 연극, 뮤지컬 등에서 다양하게 각색되고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1927년에 HD넷의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는 1931년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그리고 1958년 그리고 1967년에 각각 상영되었는데 이러한 영화에서 드라큘라는 언제나 사악한 악마로만 묘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나쁜 놈, 신에게 반대하는 신의 은총을 거부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꾸며지고 있었는데 1992년에 나오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감독한 이 영화에는 처음으로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하거든요. 이 드라쿨라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냥 악마로 그려지진 않아요. 굉장히 나쁜 애긴 한데 그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인간이 드라큘라 흡혈귀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서 그 드라큘라라는 인물에 대한 드라마를 우리 독자 관객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주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역시 근데 이게 이 영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부 3편 만들 때 대부 3편 만드는 조건으로 이 영화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포드 코폴라가 그래야 된다라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 작품을 어쩔 수 없이 포드 코폴라가 맡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큘라는 진짜 명작이에요. 보고 있으면 뭐 요새도 계속 활동하죠. 게리 올드만이 누구냐면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 서장입니다. 그 서장인 게리 올드만, 제 오원소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영화 레옹에서 나왔던 그 경찰로도 나오는 사람이 게리 올드만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존 윅, 키아누 리브스도 나와요.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에 그 보험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받고 이러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의 약혼녀로 리노 라이너가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는 리노 라이너도 그렇고 키아누 리브스도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그 젊은 느낌을 잘 살려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작품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큘라 영주가 한때 거주했다고 알려지는 루마니아의 남부에 포에나리 성이 있는데 그 성 부근에는 아레프 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1년에 2번씩 브라드 드라큘라의 용맹성을 기리는 춤을 춘다고 합니다. 뭔가 축제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발음이 좀 어려운데 또한 루마니아의 남부에 아르제슈즈 쿠르데아 데아르제슈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드라큘라 성으로 유명한 불안 성이 있대요. 불안이란 성이 있는데 루마니아 정부는 이곳에서 이제 드라큘라 영주가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을 비롯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드라큘라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라큘라와 관련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잔인하긴 하죠. 이렇게 사람을 고문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놨다는 게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동물이 요새도 이제 만화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어떤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재미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일종의 재미인데 우리가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면 안 되는 재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긴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심리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욕망,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은 어떤 다른 생명체를 괴롭히고 이러고 싶은 폭력성, 잔인함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푸느냐? 그런 거를 콘텐츠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러니까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재미, 구현해서는 안 되는 재미로 분별이 되는데, 이런 콘텐츠 분야에서의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는 현실에서 구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재미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요번에 대공전의 히트를 쳤던 부부의 세계도 약간 그런 거고, 이 드라큘라라는 인물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전 요새 이 자료 조사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현실에서 구현하면 안 되는 재미,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캐릭터들,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주인공들이 개고생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뭐 주변에 누가 죽었다든지, 갑자기 살인을 당했다든지, 살해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엄청난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에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좋아할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그런 것들을 막 당하고 이렇게 막 헤쳐나가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한다면, 현실에서 구현해서는 안 되는 재미, 뭐 그런 취지로도 드라큘라 내용을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음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 기인해서 이제 전 세계로 뱀파이어와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고 우리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리바이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뱀파이어라는 설정이 더 이상 우리한테 낯설지 않아요. 어디서 누가 뱀파이어가 나왔다, 그 작품 안에서 내가 뱀파이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럴 수가, 뱀파이어가 뭐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그렇구나, 천사 같은 거지, 엘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뱀파이어라는 설정이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프 같은 건데, 이게 영속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속할 수 없는 인간인데 끊임없이 그런 영속성을 추구하죠. 그런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욕망으로 놓고 살게 되는데, 이 뱀파이어가 가지는 위상과 또 뱀파이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속성에 대한 위상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하얗고 창백한 피부, 그리고 그런 그리고 보면 대부분 뱀파이어들이 잘생겼죠. 되게 못생긴 사람을 뱀파이어로 쓰진 않아요. 되게 뱀파이어라면 뭔가 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머리 길고 이런 사람들을 쓴단 말이죠. 거기다 그런 겉 이미지도 있고, 뱀파이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빛을 피해 다니는, 그리고 십자가 등 교회가 부여한 여러 고난들을 피해 다니는 존재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 교회의 막강한 권한과 힘, 권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된 적 없는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웃사이더 같은 뱀파이어라는 그 인간 하나의 종, 뱀파이어의 삶에 대해서 어떤 동경,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면모들을, 앞서 나열한 이런 면모들을 막 결합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인간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복합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음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 우리가 슬프게 느껴지는, 뭔가 애초롭게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 왜냐하면 뱀파이어 대부분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면성이 갖춰지면서 이제 그 시대의 고민에 맞춰서 입체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서사가, 이 뱀파이어라는 서사, 그리고 드라큘라라는 또 다른 서사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고, 그걸 시대에 맞춰서 뒤집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정말 이 작품도 정말 좋아하는데, 안녕 프란체스카, 다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지금 봐도 약간 뭐랄까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지금 봐도 1, 2, 한 3, 4편까지는 재밌어요. 그래서 알령 프란체스카처럼 그동안 굉장히 그런 권위적이고 무섭기만 했고 뭔가 음지에 있고 축축하고 이랬을 것 같은 뱀파이어들 이야기를, 소시민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이런 알령 프란체스카 같은 작품도 오래전에 있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뱀파이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 그리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결합되지 않잖아요. 뭔가 힘도 굉장히 세고 거의 피만 빨면 무적일 것과 영원히 살지만 양지에선 살아갈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설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뱀파이어들은 뭔가 슬퍼.
자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양면성이 그 시대의 어떤 고민, 그 시대의 태도와 이제 같이 결합되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삼국지 이런 것처럼 영원히 쓰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하여튼 이런 뱀파이어 중에서 이제 최고 뭐 으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 드라큘라에 대해서 드라큘라에 대한 소설을 읽어보면 또 한 명이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드라큘라는 분명히 빌런이에요. 빌런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빌런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드라마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설정상 빌런인데 걔가 주인공인 이런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런 빌런에는 꼭 숙적이 있죠. 그 빌런을 영원히 쫓아가는. 엊그저께 이제 루팡 3세 더 퍼스트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3D로 나왔길래 봤는데 거기서도 루팡을 영원히 쫓는 토짱이 있잖아요. 우리 그 맨날 루팡이 토짱 이렇게 부르는 그 토짱이 매번 이렇게 그 루팡을 따라가는 그 숙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뱀파이어한테도 이런 숙적이 있습니다. 이 숙적은 그리고 어떤 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의 라이벌 구도에서 숙적들은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뱀파이어겠죠. 뭐 드라큘라기도 하고요. 드라큘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과 정반대되는 요소들, 정반대되는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둘이서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서로 전혀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어떤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둘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도 이제 배트맨과 조커 같은 거죠. 어쨌든 이런 드라큘라 내용에도 이런 드라큘라 숙적에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브리엄 반 헬싱이라는 인물입니다. 뒤에 이제 만화책 헬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인물에서 지칭할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 헬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뒤에는 또 헬싱이라는 작품 나오니까 어쨌든 이 반 헬싱이라는 인물은 간단히 말하면 소설 속에서는 거의 먼치킨 같은 인물이요. 셜록 홈즈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의사이자 철학가이자 또 여러 학문에도 뛰어나고 또 체면술도 쓸 줄 아는 노년 중년의 남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왜 이 사람은 노년의 남성으로 설정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뱀파이어는 무한히 살 수 있고 영속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늙어간 한 인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간극을 만드는 거죠. 두 라이벌 관계에서. 그래서 다른 뱀파이어 헌터들은 흡혈귀를 무조건 죽이는 일에 좀 급급하다면 발견하면 이제 막 총 쏘고 막 말뚝 박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 헬싱이라는 인물은 좀 더 연구자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뭔가 그 생명체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드라큘라를 얘기를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반 헬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 헬싱의 관계, 반 헬싱의 시각에서 맞춰져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뭐 오락 영화이긴 했지만 우리에게 이제 울버린으로 유명한 휴 잭맨이 나오고 또 언더월드에서 유명했던 케이튼 베겐세일이 나오는 같이 주연해서 나온 작품이 있어요. 반 헬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락 영화인데 이 영화와 반 헬싱의 관계 또 거기서 늑대 인간까지 등장시키면서 내용을 좀 꼬아놨어요. 좋게 말해서 현대적인 재해석이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꼭 이 작품을 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꼭 봐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좋은 시도였고 오락 영화입니다. 오락 영화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반 헬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있었다. 그래서 앞전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오리지널한 그 드라큘라에 대한 느낌을 알고 싶으시면 92년도에 나왔던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드라큘라를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주에서 매력적인 작품으로 이제 뱀파이어란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위해서는 뱀파이어와 인터뷰라는 작품 그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완전한 재해석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재해석한 그런 작품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헬싱 같은 작품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 혹은 드라큘라와 반 헬싱에 대한 설정으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고 또 인기도 얻었는데 그 중에 변주에 변주를 더해서 또 작가의 어떤 그래픽적 개성까지 마음껏 더해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정신 나갔고 다들 미쳐있지만 또 그게 만화였기에 정말 멋있었던 그런 작품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히라노 코우타의 헬싱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 헬싱에 대한 헬싱 만화책과 OVA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96편, 오늘은 헬싱 OV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뱀파이어, 드라큘라 같은, 그리고 반 헬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매력적인 설정들을 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여러 가지 변주를 일으키면서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헬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헬싱이 그래서 어떤 작품이고 어떤 내용이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전 세계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뱀파이어들을 잡는 비밀 집단으로 아예 헬싱이라는 가문 자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영국 왕립 국교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다, 기사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중에는 이 헬싱 가문에서 이제 유일한 상속인인 인테그랄 페어브리그 윈게이츠 헬싱이라는 인물이 단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음지에서 일을 하는데, 이 헬싱 가문에는 군대나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 용병들이 이제 고용돼서 이제 싸우기도 하지만, 그 메인 스테이지에 나가서 결국 뱀파이어를 잡는 인물은 이제 2명이 나와요.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뭐 집사까지 포함되기도 하는데, 집사는 일단 번외로 놔두고 아카드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세라스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헬싱 집안에는 이제 또 배트맨의 알프레도의 버금가는 그런 집사 월터 도르네즈라는 인물이 있긴 하는데, 이 인물은 과거엔 뱀파이어 헌터라고 해요. 뱀파이어 헌터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헬싱 가문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실력은 출중하지만 설정상 늙어버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실력을 발휘하는 장면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물인데 메인 스테이지로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인물도 또 중요한 인물이고 가끔씩 전투에 참여하지만 결국엔 필드에 나가서 잡는 사람은 아카드와 세라스 빅토리아, 이 2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역시 아카드라는 인물인데요. 빨간색 롱코트에 이제 중절모를 쓰고 긴 총 두 개를 들고 나서 이제 드라큘라가 아니죠. 뱀파이어들을 잡는데, 이 아카드라는 인물의 이름을 그거 아세요? 영어 스펠링을 써놓고 그걸 거꾸로 읽으면 드라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드는 처음부터 드라큘라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 반 헬싱이 말했듯이 뱀파이어 드라큘라들의 숙적 같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뱀파이어 드라큘라인 이 아카드가 반 헬싱 가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의 상상과 창작이 더해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헬싱이라는 작품의 말씀드리면,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 같던 뱀파이어죠. 드라큘라가 설정상 그런 것 같아요. 헬싱 가문에 있었던 어느 사람에게, 인간에게 패배를 하고, 헬싱 가문의 파티원들을 손해에서 이제 연구되고 개조되어서 어느 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 납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헬싱 가문에 남아서 뱀파이어의 명예를 더럽히고 난리 피우는 그런 하급 뱀파이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뱀파이어들. 그런 애들은 이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헬싱 가문이 그것들을 처리를 하는 일을 돕고 거기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 아카드라는 인물은 굉장히 뭔가 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지루함을 넘어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루해서 화내는 게 아니고, 그 지루한 게 너무 허탈해서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그런 지루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처럼 그렇게 표정이 늘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헬싱 가문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아카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오직 인간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인간만이 나를 죽인다. 그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냐 너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속에서 아카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인간을 되게 높게 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는 어떻게 잘못돼서 괴물이 되었지만, 뱀파이어라는 괴물이 되었지만 결국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살아남은 인간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 안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카드라는 인물과 또 완전 라이벌 구도로 나오는 안데르센
신부라는 분이 나와요. 알렉산더 안데르센 신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여기서 이제 아카드를 이기기 위해서 정점 괴물처럼 되어 가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막 이상한 수액도 맞고 롱기누스 창도 자기 몸에 찌르고 해서 이상한 막 촉수 괴물처럼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아카드를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 안데르센 신부에 대해서 아카드가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거기까지 단련해서 자기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괴물이 되어버린 안데르센을 보면서 거기서 아카드는 굉장히 흥미를 잃은 듯한 눈빛, 어떤 더 이상 경외감을 보이지 않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아카드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력,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같은 뱀파이어를 자기가 지금 당장은 가장 세고 힘이 세고 이런 인물이지만 어떤 정서적 부분이라든지 어떤 인간을 내가 섬기는, 내가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인간 밑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헬싱 가문과 싸우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위주로 항상 사람들 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뱀파이어가 헬싱 가문에 쳐들어왔을 때도 너는 얼마만큼 뛰어난 뱀파이어냐를 딱 막 나한테 증명해봐라 하면서 자기 몸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괴물이 돼요. 자기는 이미 괴물이니까 그냥 총 쏘고 그냥 사람 피 빨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뱀파이어들의 싸움이라면서 막 개를 풀고 몸 안에 있던 그 개를 막 마법처럼 막 풀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상대방한테 내가 너와 얘기해야 되는 이유, 내가 너랑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그거에 걸맞는 뭔가 더 대단한 걸 보여줄게.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중2병이죠. 중2병이고 약간 미쳐있는데, 그걸 이 작가가 너무 멋지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럭지도 길고 잘생겼고, 거기도 막 체면도 걸고, 총도 잘 쏘고, 영원히 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뭔가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카드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 아카드라는 인물이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풀어내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또 완전히 그냥 일반 여자에서 일반 여자 경찰, 그런 경찰,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아직 덜 성숙한 그러니까 경찰로서 덜 성장한 그런 인물로 데뷔되었다가 끝날 때쯤 되면 뱀파이어가 돼서 점점 성장하는 인물로, 완전 반대급부 인물이죠.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긴 해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이 음침한 이 작품 안에서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 세라스 빅토리아라는 인물인데, 뭐 사실 뭐 이 작품이 굉장히 고어하고 기하학적인 동세에 멋있는 총 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카드도 꿈을 꾸고 이 세라스 빅토리아도 꿈을 꾸는데, 꿈에 들어가서는 작가가 어떤 꿈의 정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림은 좀 그림도 단순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뭐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좀 변태적인 이야기, 막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유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작중에 헬싱 가문 이야기에서 제일 그나마 쾌활한 사람은 이 헬싱 가문 안에서는 세라스 빅토리아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아카드랑 완전 대비되는, 처음부터 이제 성장 완전 쪼랩부터 1렙부터 시작해서 뱀파이어 1렙부터 아카드를 보면서, 그리고 헬싱 가문의 그 영주 있잖아요. 인타그라랑 이제 대화를 하고 인타그라의 명령을 따르면서 경험치를 조금씩 얻으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아카드가 굉장히 권총, 좀 투박하고 큰 권총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쏘고 마법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 세라스 빅토리아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주칸포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면 아카드라는 인물과, 그리고 아까 안데르센 신부, 그리고 세라스 빅토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자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서로 이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서로가 완전히 대비되는 영역으로 완전 극단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싱이라는 그 아카드라는 인물은 온전한 인간, 오로지 인간에 대한 충성 경외심을 보이는데,
인테그라 윙게이츠 그 헬싱이라는 그 여자 당수죠. 가문의 당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죽여라 어쩌라 이렇게 명령을 다 내리는 인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아카드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라스 빅토리아와 그리고 이 아카드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라는 영역을 서로 공유하죠. 다른 사람들을 공유할 수 없는 뱀파이어라는 영역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아카드는 최강의 만렙 뱀파이어고, 그리고 세라스 빅토리아는 레벨 1부터 시작되는 뱀파이어고, 그 간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안데르센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시작해서 아카드가 경외를 보내지만 결국 윙게이츠 헬싱처럼 인간의 모습으로서 영원히 남는 게 아니고 결국 괴물이 되어버리잖아. 괴물이 되어버림으로써 그거에서 또 오는 어떤 차별점, 극단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지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또 한 명의 인물이 이 작품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우리가 소자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가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 쪽으로 보내서 창설한 최후의 대대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후의 대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최후의 대대를 이끌면서 오직 전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카드와 멋지게 최후의 전쟁을 펼칠까? 그것 고민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드라는 인물이 너무 강력한 뱀파이어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자는 이 아카드와의 최후의 멋진 전투, 그리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고 싶은데 상대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막 좀비 부대도 만들고 뱀파이어도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막 어쨌든 최후의 대대라는 그 대대를 최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으로 나오면 사우론 부대 같은, 오크 부대 같은 그런 부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뱀파이어인 아카드와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둘 다 전쟁광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이 소자라는 인물과 아카드라는 인물은 서로 연결돼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해요. 하지만 아카드는 혼자 싸우고, 그리고 이 소자는 싸움을 못 하거든요. 싸움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를 만들고 그 부대원들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는 땅깨전이죠. 떼거리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선 아카드와 이 소자가 가지고 있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완전히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가 데리고 오는 이상한 애들을 가지고 점점 한 명씩 죽여나가면서 이게 뭔가 있다 해서 서로 알게 되고, 번외격으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신부라든지 안데르센 신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 개의 기관들이 마지막에 이제 영국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카리오데 기관의 엔리코 맥스웰이라는 젊은 청년 신부인데, 신부는 아니고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도 전쟁광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다는 지점에서는 똑같이 수장이죠. 인테그라 윙게이츠 헬싱과 같이 어떤 공유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되고, 이런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두뇌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테그라 윙게이츠가 거의 어른으로서 성장한 인물, 혼자서 아픔도 혼자서 이겨내고 뭘 죽이고 파괴하라 이런 명령도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아카드한테 내리면서 점점 성장하는 인물, 그런 것들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인물이라면, 이 스카리오의 기관의 앤디코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좀 아직 덜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 윙게이츠 헬싱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또 거기서의 차별화되는 양극된 지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마지막에 어쨌든 그런 지점들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 하여튼 저 인물들 구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서로가 가치를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동질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설정상의 간극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구도가 간극과 동질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돼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너무 설정을 잘 잡았고, 그 간극이 있는 만큼 그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또 인물들, 이야기들이 너무 잘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헬싱이라는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못 느끼죠, 당연히. 그냥, 재밌다. 왜 재밌을까? 그냥 뭐 있어서 재밌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이 작품들을 이렇게 꾸준히 좀 보고 나서 이번에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설정 같은 걸 찾아놓고 보면, 이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과 서로 간극을 버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설정을 굉장히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잘 만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도 이미 완결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TV판 애니메이션도 있고 OVA도 있어요.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는데 TV판은 보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독특한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좀 설명드리자면 모든 캐릭터들이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를 손장갑을 끼면서 나오거든요. 맨손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제가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작가가 사람 맨손 그리는 걸 잘 못한대요. 자기가 맨손 그리는 걸 좀 힘들어해서 그래 맨손 그리는 못 그리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캐릭터들이 보면은 장갑을 다 끼고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주요 캐릭터들이 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어쩌다 엑스트라는 맨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다 장갑을 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미친 것 같아. 이 작가는 미쳐있는 작가라서 막 그림을 휘갈긴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캐릭터들의 구성 밸런스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스토리도 보면은 점점 크게 강약 중강약 그 에피소드별로 강약 중강약을 맞춰가면서 작품을 이제 밸런스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잘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그 최후의 대대에 대해서 점점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점점 센 빌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통 FM적인 액션 장르를 따라가긴 하는데 그 따라가는 과정도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고 조화롭게 잘 돼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작인 만화는 총 10권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8년까지 아주 천천히 연재돼서 완작되었고, 한국에는 이 작품들이 좀 심하게 띄엄띄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제 메인이 되는 내용인데, 헬싱이라는 작품이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굉장히 기뻤거든요. 진짜로. 왜냐 원작 만화를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가 이랬는데 그 만화를 만화인 헬싱을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것을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구성될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TV판으로 나오면 좋겠다. 13편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고, 제가 원래 TV에서 이렇게 어디서 방영을 해줘서 보려고 하다가 어떤 시간대가 못 맞아서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DVD를 샀어. TV판 DVD를 다 사서 봤는데 이게 너무 작품이 심한 거예요. 너무 작품이 심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헬싱이 완결이 안 났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원작 만화를 안 따라가요. 서로 애니메이션 TV판에서 완전 다른 내용, 완전 다른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그 내용을 이끌어 갔는데, 그런 지점에서 너무 실망이었고, 그리고 작품도 심하고, 그래서 원작 팬들은 차라리 이 헬싱 TV판 애니메이션은 없던 걸로 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또 회자되는 이유가 이제 유일하게 그 작품에서 건질 수 있었던 거는 OST인데,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이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잘 어울리는 오프닝 곡과 그리고 엔딩 곡은 너무 유명한 밴드죠. 요새 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80년대 90년대 밴드니까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의 그것도 신곡으로 엔딩 샤인이라는 음악이었거든요. 오프닝 곡은 쿨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다른 밴드고요. 그래서 이 두 곡으로 채웠는데 오프닝 곡 헬싱 쿨이라고 치면 나오면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진짜 아카드가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든 그런 오프닝 곡이었고, 엔딩도 이 미스터 빅이란 그룹이 액츄얼 사이즈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그 앨범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나왔거든요. 한국, 일본, 그 당시엔 중국 시장에서 나오게 동아시아 이쪽에서만 나오는 액츄얼 사이즈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의 3번 트랙이었을 거예요. 2번이 웨이크업이고 3번이 샤인이라는 내가 샀지. 그래서 이 앨범도 샀었어요. 왜냐면 이 헬싱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때 그것 때문에 미스터 빅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샤인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두 개의 음악 엔딩곡과 오프닝곡 이 두 개만 남기고 TV판은 전혀 보실 필요 없다. 그냥 베르세르크 TV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음악만 남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린 고등학생 마음으로 보게 돼. 와, 이렇게까지 못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 만들어서 정말 슬펐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그런 기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제 헬싱이 완결되고 나서 이제 오브웨이가 다시 나옵니다. 이 헬싱 오브웨이라고 다시 나온다고 해서 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또 TV판처럼 저렇게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OVA가 처음 나오고 1편 처음 딱 나왔을 때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작품이었으니까 1편이 딱 나왔을 때 보고 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라고 와 진짜 만화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OVA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헬싱 OVA가 제발 나와라 빨리빨리 나와라. 그 사람들 작품도 없어요. 작화도 정말 잘했고 3D와의 배합도 정말 좋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TV판이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은 거긴 오프닝이 없어요. 오프닝 곡은 없으니까 어쨌든 엔딩 곡이든 오프닝 곡이든 그 음악은 그대로 TV판 거 가지고 와서 썼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10편의 OVA를 보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OVA를 다 같이 모아서 상영회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다음에 10시간 넘는데 밤새 틀어놓는 거지.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새벽까지 상영회 같은 것도 해서 밤새 한번 밤새 한번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고 싶을 정도로 작화가 미쳐있고 또 편집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애니메이션 지금 나와 있는 것들 TV판들 보면 작붕이 심해서 멘붕이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헬싱 OVA는 꼭 보셔라. 정말 퀄리티가 좋고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만화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작품이다.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 OVA 내용 자체는 만화책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OVA 한 편당 만화책 한 권이에요. 1, 2, 3, 4, 5, 6, 7, 8, 90에서 딱 10권에서 끝나는 거고 이 OVA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왓챠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TV판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지 마세요. TV판은 한 2편까지만 보면 돼. 2편까지만 보고 엔딩과 오프닝 곡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용이 앞에 1, 2편 정도는 좀 따라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보면 되고 검색해서 보시면 TV판은 제작 연도가 200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넷플릭스에서 헬싱 2001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보시면 안 되고 제작 연도가 2006년이라고 돼 있는 그걸 보셔야 된다. 근데 포스터만 딱 봐도 퀄리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 딱 알 거예요. 헬싱 얼티메이티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보세요. 이 딱 썸네일만 봐도 여러분 알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썸네일의 기운이란 게 있는데 2001년 작품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 2006년으로 돼 있는 10편으로 돼 있는 헬싱 얼티메이트 이 작품을 꼭 보시길 바라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헬싱 얼티메이트라고 돼 있고 왓챠의 경우에는 그냥 헬싱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뒤에 이제 로마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1편부터 10편으로 붙어 있는 건데 왓챠에서 내가 이걸 여러 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TV판은 절대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탑의 경우에는 BTV에도 있더라고요. 이 헬싱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ITV에서 다니니까 근데 그건 한 편 한 편 구매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넷플릭스나 왓챠에서는 그냥 결제하시면 보실 수 있고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헬싱 만화책과 OVA를 나눠서 이제 천천히 봤어요. 하루 만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봤냐면 1권 만화책 보고 1권 OVA 보고 2권 만화책 보고 2권 OVA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야 이게 OVA가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간의 간극, 아까 누차 설명드렸던 그런 간극들도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이제 원작 만화의 표지만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헬싱 만화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회 되면 OVA도 꼭 보셔라. 정말 극강의 퀄리티의 작품. 정말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다 10시간이면 반지의 제왕 1, 2, 3편 보는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시면 뭔가 그 스케일감과 웅장함, 그리고 그 만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오늘 저녁에는 이 헬싱 OVA 다시 틀어놓고 쭉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7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헬싱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만화 클래식 녹음을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감이 있어요. 일들이 너무 많아요. 7, 8, 9월 달까지 6, 7, 8, 9 이때가 한국에서 만화 관련된 축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흥원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또 청탁받는 원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5, 6, 7, 8, 9 이때까지 쫙 몰려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화 클래식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쉬지 않고 8시간만 자고 밥 먹고 나머지는 다 일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을 일주일에 한 편씩 짬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좀 빨리빨리 매번 늦지 않고 방송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헬싱 OVA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찾아서. 2001년 TV판 안 돼요. 그건 절대 보시지 마시고 2006년에 나왔던 OVA, 2006년부터 나왔던 그 OVA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 6월 7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96편 헬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